당장 저 여자의 옷을 찢어벗겨. 간첩일지도 모르잖아. 그러나 벗겨진 순간 드러난 건 백호 부대 사령관에게만 허락된 호랑이의 혼이었습니다. 병사들의 눈물, 사라진 약, 그리고 유령 병사의 비밀 충격적인 반전 드라마가 지금 펼쳐집니다. 강원도 철원, 한국의 최전방에서 가장 험준한 곳에 자리한 백호 부대입니다. 이곳은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오늘도 조국을 지키고 있는 젊은 병사들의 터전이죠. 겨울바람이 뼈를 애는 듯 차가운 이른 아침, 부대 정문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반듯한 군복에 별 2개가 번쩍이는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최상국 소장, 그는 언론에서 군 개혁의 상징이라고 떠받들고 있는 인물이었죠. 신문 기사마다 그의 이름이 대서특필되었고 방송에서는 그를 차세대 군 지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부대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최상국이 시차를 나간 사이 병사들의 생활관에서는 절망적인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한겨울 강원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병사들은 솜이 다 빠져서 누런 색깔로 변한 낡은 내복을 입고 있었어요. 감기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는 이승호 상병이 의무실을 찾아갔지만 돌아온 대답은 참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열제가 떨어졌습니다. 며칠만 더 기다려보세요. 김도연 대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분노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의무실 약장을 열어보니 유통기한이 석 달이나 지난 소화제 몇 알과 찢어진 포장지에 감기약 2알이 전부였거든요. 김도연 대위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예산은 충분했어요. 병사 1인당 월 10만 원씩의 의약품비가 책정되어 있었고 겨울철 추가 지원금도 따로 나와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돈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김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들려온 대화가 김도연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이번 달 납품도 잘 처리됐지? 네, 서 여사님께서 만족해 하셨습니다. 물건들 전부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요. 두 남자의 수상한 대화였어요. 김도연은 몰래 그들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한편 서울 한복판 고급 아파트에서는 한 여인이 또 다른 악몽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예비역 중장이자 한국 군사사에서 전설로 불리는 여군 장군이었죠. 그녀는 삼성 장군이라는 뜻의 3스타로 불렸고 현역 시절에는 병사들과 모든 고생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꿈속에서 윤정이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나라 전체가 절망에 빠졌던 그 시절 말이죠. 당시 윤정이는 장군의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병사들과 함께 보리밥에 김치 한 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고급 장교 식당은 아예 발길도 끊었어요. 병사들이 굶주리는데 혼자만 배불리 먹을 수는 없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였기에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이 더욱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옛 부하 박준석 중령으로부터 온 전화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장군님, 백호 부대 상황이 심각합니다. 병사들이 기본적인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박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령 병사 명단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윤정희의 눈이 번뜩 날카로워졌습니다. 유령 병사라는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짜 병사들을 뜻했어요. 그들의 급여와 물품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었죠. 박중령,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게. 윤정희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준석이 전해준 이야기는 상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병사들은 추위에 떨며 아프면서도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들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윤정이는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군복과 달아빠진 전투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들은 그녀가 현역 시절 마지막까지 입었던 것들이었어요. 거울 앞에 선 윤정이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켜낸 백호 부대의 이름을 더럽힐 순 없어.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윤정이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말년 원사로 신분을 위장해서 부대에 잠입하기로 했죠. 진실을 파헤치고 병사들을 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윤정이는 전역 후 서울에서 군인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현역 병사들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죠. 재단 사무실에서 병사 복지 개선을 위한 각종 서류를 검토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그녀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박준석 중령이었습니다. 윤정이가 백호 부대를 지휘할 때 가장 믿었던 부하 중 한 명이었죠. 그런데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흘러나왔습니다. 장군님, 죄송하지만 급히 만나뵐 수 있을까요? 백호 부대에 대해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한적한 찻집에서 만난 박준석의 첫마디는 윤정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장군님, 백호 부대 병사들이 약도 못 받고 있습니다. 감기 걸린 병사가 해열제 하나 구하려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해요. 게다가 박준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더욱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유령 병사 명단까지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윤정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유령 병사라는 것은 군대에서 가장 심각한 부정부패 중 하나였거든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병사들을 서류상에만 등록해놓고 그들의 급여와 물품을 빼돌리는 수법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백호 부대의 병사들이 받아야 할 것들이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었죠.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게. 윤정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타오르는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박준석이 전해준 내용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병사들은 한겨울에도 낡은 내복을 입고 지내야 했고 아프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참고 견뎌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의무대에 가보니 약장이 텅 비어 있더군요. 유통기한 지난 소화제와 해열제 몇 알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박준석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단장 비서실 냉장고에는 비싼 수입 주사제와 약품들이 가득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윤정이는 찻잔을 내려놓고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예산은 충분히 배정되었을 텐데 그 돈들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사단장 비서실에 있다는 그 비싼 약품들은 또 뭘까요?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는 것 같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박중령, 자네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있나? 윤정이가 물었습니다. 박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몇 가지 더 수상한 점들이 있어요. 최상국 소장의 부인 서미란이 사설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병원 직원 명단과 부대의 유령 병사 명단이 묘하게 겹친다는 소문도 있고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윤정이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사설병원, 유령 병사 명단, 사라진 의약품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부정부패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윤정이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벽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군복과 전투화가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먼지를 털어내며 그것들을 꺼내든 윤정이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윤정이는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굳건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화려한 장군의 계급장 대신 말년 원사의 신분으로 위장해야 했습니다. 이번엔 말년 원사로 위장해서 부대에 잠입해야겠어. 윤정이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원사라는 계급은 부사관의 최고 계급으로 부대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신뢰받는 존재들이었죠. 그런 신분으로 위장한다면 병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대 내부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윤정이는 책상 위에 놓인 백호 부대의 옛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그녀가 병사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순수했고 조국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켜낸 백호의 이름을 더럽힐 순 없어. 내가 나서야 한다. 윤정이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백호 부대에서 싸우다가 전사한 영웅이었거든요. 그 아버지의 피로 물든 백호 부대가 지금 이런 치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정이는 치밀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말년 원사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부대 배치를 위한 각종 서류들을 준비했어요. 오랜 군 생활의 경험과 인맥을 동원하니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도 하나씩 해결되어 갔습니다. 며칠 후 윤정이는 낡은 군복을 입고 백호 부대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강원도의 겨울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그리고 우리 병사들을 구해내겠어. 백호 부대 정문을 통과한 윤정이는 말년 원사 윤숙자라는 가명으로 부대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오랜만에 입어본 군복의 감촉이 낯설면서도 친숙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어깨에 빛나던 별 대신 원사 계급장이 달려 있었죠.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의무대였습니다. 병사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가장 중요한 곳이었죠. 하지만 의무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윤정이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의무실은 말 그대로 텅 비어 있었어요. 약장을 열어보니 유통기한이 석 달이나 지난 소화제 2알과 포장지가 찢어진 해열제 서너 알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윤정이가 김도연 대위에게 물었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원사님, 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예산은 나왔는데 약품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본부에 문의해봐도 이미 납품되었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고요. 그때 의무실 문이 열리며 창백한 얼굴의 병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승호 상병이었어요. 고열에 시달리는 듯 몸을 떨고 있었죠. 군의관님, 열이 너무 심해서요. 약 좀 주실 수 있나요? 이승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김도연 대위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병, 미안하다. 해열제가 떨어졌어. 며칠만 더 기다려봐. 이 말을 들은 이승호의 어깨가 축 늘어졌어요. 그는 실망한 표정으로 의무실을 나갔습니다. 윤정이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젊은 병사가 감기약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그녀는 분노를 억누르며 김도연에게 물었습니다. 대위, 혹시 다른 곳에 의약품이 보관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김도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상한 일이 하나 있긴 해요. 사단장 비서실에 가끔 의료진이 드나드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곳에는 병사들이 접근할 수 없죠. 윤정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났어요. 그녀는 김도연에게 부탁했습니다. 대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년 원사면 어디든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날 저녁 윤정희는 조심스럽게 사단장 비서실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경비가 삼엄하지는 않았어요. 원사라는 계급의 특성상 부대 내 어디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거든요. 비서실 뒤쪽에 있는 창고 같은 공간을 발견한 윤정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윤정희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고급 외제 주사제들과 수입 약품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병사들이 구하지 못해 고생하고 있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는 물론이고 값비싼 영양제까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윤정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병사들은 기본적인 약 하나를 구하지 못해 고생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이렇게 많은 의약품들이 숨겨져 있다니요. 이것은 명백한 횡령이었습니다. 냉장고 옆에 놓인 서류들을 살펴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납품업체의 이름이 서밀한 메디칼로 되어 있었어요. 최상국 소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였죠. 그리고 그 서류에는 병사들을 위해 납품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곳에 보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정희는 휴대폰으로 조심스럽게 증거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냉장고 안의 의약품들, 납품 서류, 그리고 보관 현황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희는 김도연 대위를 조용한 곳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목격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김도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원사님, 그럼 병사들 약이 전부. 김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서밀한이 납품업체와 짜고 병사들 몫을 빼돌린 겁니다. 병사들이 받아야 할 약품들이 하나도 남지 않은 거죠. 김도연은 주먹을 꽉 쥐며 분노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병사들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의료진으로서의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윤정희는 김도연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대위, 지금이 바로 진실을 밝혀낼 때입니다. 저와 함께 이 일을 끝까지 파헤쳐 봅시다. 우리 병사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날부터 윤정희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부대 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병사들과 대화하고 각종 서류들을 검토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약품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급식비, 생필품비까지도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사들의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한겨울인데도 두꺼운 외투 하나 없이 얇은 군복만 입고 지내야 했죠. 원사님, 약 좀 주세요. 또 다른 병사가 윤정희에게 다가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윤정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윤정희는 부대 내에서 자연스럽게 병사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년 원사라는 신분 덕분에 병사들도 그녀를 편하게 대했고 각종 업무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취사장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윤정이는 병사들과 함께 취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식판을 들고 줄을 서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하지만 배식을 받는 병사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어요. 식판에 올라온 반찬들을 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밥은 누렇게 뜬 오래된 쌀로 지었고 국은 거의 물에 가까웠습니다. 김치는 시큼한 냄새가 날 정도로 상해가고 있었고 다른 반찬들도 신선하지 못했어요. 이게 조국을 지키는 젊은 병사들이 먹어야 할 식사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정이는 이승호 상병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며칠 전 의무실에서 만났던 그 병사였죠. 여전히 감기가 낫지 않은 듯 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상병, 감기는 좀 나아졌나요? 윤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승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그대로예요, 원사님. 약도 없고 이런 음식 먹으면서 어떻게 나아지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원사님, 혹시 아세요? 명단에는 있는데 저희 중대에는 없는 병사들이 있어요. 이승호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유령 병사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 몫으로 나온 밥, 군복, 급여가 전부 어디론가 사라져요. 윤정이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정보가 나온 것이었어요. 상병,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나요? 윤정이가 더 자세히 물어보자 이승호는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행정반에서 일하는 선임이 말해줬어요. 명단상으로는 우리 중대에 150명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30명밖에 없다고요. 그 20명 몫의 모든 것들이 매달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승호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윤정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서 병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였어요. 그녀는 이승호에게 고마움을 표한 뒤 곧바로 행정반으로 향했습니다. 행정반에는 각종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말년 원사라는 지위 덕분에 서류들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었어요. 윤정이는 부대원 명부와 급식 신청서, 그리고 물품 배급 명단을 차례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서류에 기록된 인원수가 달랐어요. 급식 신청서에는 150명, 물품 배급서에도 150명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부대원 명부에는 130명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명의 유령 병사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윤정이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유령 병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 보니 이상한 패턴이 발견되었어요. 모든 이름들이 어디서 본 것 같았거든요. 기억을 되짚어 보다가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사단장 비서실에서 본 서류들 중에 서밀한 메디칼 직원 명단이 있었어요. 윤정이는 급하게 그때 찍어둔 사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악할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유령 병사 명단과 서밀한 메디칼의 직원 명단이 완벽하게 일치했던 것입니다. 김철수, 박영희, 이민수, 모든 이름이 똑같았어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최상국 소장과 그의 부인 서미란이 치밀하게 계획한 조직적인 부정부패였던 것이죠. 윤정이는 두 장부를 대조하며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유령 병사들의 급여는 서밀한 메디칼로 흘러갔고 그들 몫의 급식비와 물품비도 마찬가지였어요. 병사들이 먹어야 할 음식의 질이 형편없었던 이유도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실제 인원보다 적은 예산으로 식사를 준비해야 했으니 당연히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병사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유령 병사들의 목까지 떠안으며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날 밤 윤정이는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사진으로 찍어둔 의약품 창고, 납품업체 서류, 유령 병사 명단, 그리고 서밀한 메디칼 직원 명부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윤정이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정부패가 백호 부대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부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이는 김도연 대위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견한 모든 사실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김도연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원사님,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지고 있었다니. 김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병사들이 지금까지 받지 못한 모든 것들이 서밀한 메디칼로 넘어간 거군요.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의약품뿐만 아니라 급식비, 생필품비, 심지어 급여까지도 빼돌린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병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제 윤정이 앞에는 중대한 선택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상부에 신고할 것인가, 아니면 더 결정적인 현장을 잡기 위해 기다릴 것인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백호 부대의 명예를 더럽힌 자들에게는 반드시 응징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죠. 며칠 후 이른 아침 연병장에서는 정기 점검이 한창이었습니다. 윤정이는 말년 원사의 신분으로 의무 장비들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들것과 응급처치 도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병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연병장 한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소장님께서 나오신다.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고 병사들은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최상국 소장이 몇 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연병장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상국의 시선이 연병장을 둘러보다가 들것을 손보고 있는 윤정이에게 머물렀습니다. 뭔가 수상하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윤정이는 평온한 표정으로 계속 장비를 점검했지만 내심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는 부사관, 최상국이 윤정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윤정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료 장비를 정리했어요. 이 모습을 본 최상국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 거기 늙은 부사관, 나를 못 봤나? 최상국이 더욱 큰 소리로 고함을 쳤습니다. 연병장의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윤정이는 여전히 무반응이었습니다. 최상국이 성큼성큼 윤정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 늙은 부사관, 이름이 뭐야? 왜 나를 무시해? 목소리에는 권위에 도전받았다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윤정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상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인 군인으로서의 위엄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장비 점검 중입니다. 간단하고 담담한 대답이었습니다. 뭐라고? 감히 소장인 나에게 그런 식으로 대답해? 최상국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어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 부대 사람이 맞나? 신원을 확인해봐. 그때 최상국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며칠 전부터 부대 안에서 자신의 비리를 캐내려는 누군가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혹시 이 정체불명의 원사가 그런 인물은 아닐까요? 간첩일 수도 있다. 최상국이 갑자기 외쳤습니다. 당장 옷 벗겨서 신원을 확인해라.
어디서 온 정체불명의 놈이 우리 부대를 염탐하고 있는 거야. 연병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긴장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헌병들이 조심스럽게 윤정의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장이 간첩 운운하는 상황에서 누가 감히 반박할 수 있겠어요? 윤정이는 주변 상황을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고 헌병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최상국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원사님, 이승호 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동안 함께 지내면서 정이 든 원사님이 이런 공경에 처한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떻게 도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헌병들이 윤정이 앞에 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신원 확인을 위해 복장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헌병 중 하나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도 이런 일이 내키지 않았지만 소장의 직접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거든요. 윤정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 순간이 와야 진실이 드러나겠지. 사실 그녀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윤정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어요. 오히려 마침내 때가 왔다는 안도감마저 느껴졌습니다. 헌병이 윤정이의 군복 상의에 손을 대는 순간 연병장의 모든 소음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수백 쌍의 눈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고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최상국은 승리의 확신에 차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체가 드러나겠군. 감히 나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그의 입가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상국은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곧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이에요. 연병장에 선 모든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곧 한국 군사사에 길이 남을 충격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이었어요. 윤정이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따뜻했어요. 아버지, 이제 백호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드릴 때가 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고인이 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백호 부대를 구하겠다는 불타는 의지가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헌병의 손이 윤정이의 군복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백호 부대의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순간이 드디어 다가온 것이었죠. 헌병이 윤정이의 전투복 상의를 벗기는 순간 연병장은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연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되었어요. 윤정이의 등에 새겨진 거대한 문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신이 아니었습니다. 백호 사령관에게만 허락되었던 전설 속의 그 호랑이 문신이었어요. 검은 바탕에 금색으로 새겨진 거대한 호랑이가 하늘을 향해 포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위용은 마치 살아있는 호랑이가 등에서 뛰쳐나올 것처럼 생생했어요. 연병장에서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군 복무 기간이 긴 고참 부사관들이었습니다. 저건 설마 한 원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백호의 전설, 윤정의 장군님이시다. 또 다른 상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연병장에 있던 모든 병사들과 부사관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윤정의 장군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쓰리스타, 중장님이시잖아.
진짜 윤정희 장군님이야. 여기저기서 경악과 감탄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은 순식간에 경외와 존경으로 가득 찼어요. 최상국의 얼굴은 혈색을 완전히 잃고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간첩이라고 몰아세웠던 상대가 바로 자신보다 계급이 훨씬 높은 전설의 장군이었다니요. 그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윤정희는 천천히 상의를 다시 입으며 최상국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수십 년간 쌓인 군인으로서의 위엄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최상국 소장.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위엄이 넘쳤습니다. 장군님. 최상국이 경직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윽박지르던 상대가 알고 보니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계급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니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연병장의 모든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격과 눈물이 동시에 흘렀어요. 평생 들어만 봤던 전설의 장군을 직접 만날 수 있다니 꿈만 같은 일이었거든요. 장군님께서 왜 여기에? 이승호 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칠 동안 함께 지냈던 친근한 원사님이 알고 보니 그 유명한 윤정의 장군이었다는 사실에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윤정희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연병장에 있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최상국은 상황을 수습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장군님, 제가 몰라보고 신뢰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부대 보안을 위해서.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변명이 얼마나 궁색한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보안? 윤정희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실렸습니다. 병사들이 약 한 알 구하지 못해 고생하는 것이 보안입니까? 유령 병사를 만들어서 예산을 빼돌리는 것이 보안입니까? 이 말을 들은 최상국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정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동안 자신이 저질러온 모든 부정부패가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연병장에 있던 병사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령 병사가 뭐죠?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이 사라진 이유가 그거였나요? 병사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어요. 윤정희는 연병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받지 못한 의약품들, 부족했던 급식비들, 모든 것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병사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어요. 백호의 이름을 더럽힌 자. 윤정희가 최상국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나는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응징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최상국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변명할 방법도 도망갈 길도 없었어요. 자신이 저질러온 모든 죄악이 전설의 장군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김도연 대위가 앞으로 나와 윤정희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장군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군님 덕분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연병장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의 박수 소리는 하늘을 향해 울려 퍼졌어요. 마침내 자신들을 구원해줄 영웅이 나타났다는 기쁨과 감격의 박수였습니다. 윤정희는 병사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모든 것들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백호부대 출신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녀의 약속은
모든 병사들의 가슴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어요. 최상국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도 명예도 모든 것이 이 순간 무너져 내렸어요. 윤정의 장군 앞에서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대회의실에서는 정군 지휘관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각 부대의 사령관들과 장성들이 모여든 이 자리는 평소보다 더욱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오늘 회의의 핵심 안건이 백호 부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회의실 앞쪽 단상에는 윤정의 중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역 복귀는 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고발자로서 특별히 참석하게 된 것이었어요. 참석한 모든 장성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최상국 소장은 회의실 한쪽 구석에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연병장에서의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 그는 이미 모든 권한이 박탈된 상태였어요.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장성 여러분. 윤정이가 차분하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백호 부대에서 벌어진 참혹한 현실을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병사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그리고 누가 그 고통을 만들어냈는지 말입니다. 윤정이가 리모컨을 들자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텅 빈 의무대 약장의 모습이었어요. 낡고 유통기한이 지난 몇 알의 양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백호 부대 의무대의 현실입니다. 조국을 지키는 병사들이 감기약 한 알 구하지 못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장성들의 얼굴이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참혹한 현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몇몇은 고개를 떨구며 부끄러워했어요. 두 번째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사단장 비서실 냉장고 안에 가득 차 있는 고급 외제 주사제와 수입 약품들의 모습이었어요. 반면 이곳에는 병사들을 위해 배정된 의약품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값비싼 수입 약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참석한 장성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저건 대체 뭡니까? 병사들 몫이 왜 거기에 있는 거죠? 분노와 당혹감이 섞인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세 번째로 화면에 나타난 것은 두 개의 명단이었습니다. 하나는 백호 부대의 유령 병사 명단이었고 다른 하나는 서밀한 메디칼의 직원 명부였어요. 여러분, 이 두 명단을 자세히 보십시오. 김철수, 박영희, 이민수, 모든 이름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장성들이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그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유령 병사들의 정체가 바로 최상국 소장 부인의 병원 직원들이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윤정이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실렸습니다. 네 번째 사진은 약품 운송 기록들이었어요. 병사들을 위해 납품된 의약품들이 어떻게 서밀한 메디칼로 빠져나갔는지 그 과정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운송 기록에는 납품업체에서 부대로 들어온 의약품들이 다시 서밀한 메디칼로 이송되는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운송비까지 군 예산으로 처리되어 있었어요. 완전히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죄였습니다. 윤정이는 최상국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상국 소장, 그대는 병사들의 생명을 팔아넘겼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젊은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돈으로 바꾼 것입니다. 군복을 입을 자격조차 없는 인간입니다. 최상국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도했어요. 이건 조작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서미란이 무슨 짓을 한 건지. 하지만 그의 변명은 너무나 궁색했습니다. 몰랐다고요? 윤정이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모르셨겠군요. 5번째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최상국이 서미란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었는데 테이블 위에는 의약품 거래 관련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본 최상국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그건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회의실에 참석한 장성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군에서 벌어졌다니, 병사들을 저렇게 괴롭혔다고. 여기저기서 분노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어요. 국방부 장관이 일어서서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최상국 소장과 서미란은 즉시 구속수사에 들어갑니다. 이런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는 법의 엄중한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헌병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최상국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어요. 최상국은 서미란,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하며 중얼거렸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헌병들이 서미란을 연행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서미란 메디칼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된 서미란도 곧 이곳으로 압송될 예정이었어요. 부부가 함께 저지른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윤정이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다른 부대에서도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 병사들이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장성들이 일어서서 윤정이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희생 정신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었어요. 백호 부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그녀의 투쟁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법정에서는 최상국과 서미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군사법원은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모든 재산도 몰수하기로 결정했어요. 병사들로부터 빼앗은 모든 것들을 되돌려주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군 역사상 최악의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보도했고 두 사람의 명예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윤정이는 다시 백호 부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위장이 아닌 본래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정문을 통과했어요.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완전히 달라진 풍경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향한 곳은 의무대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약장에는 각종 의약품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는 물론이고 비타민과 영양제까지 풍부하게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김도현 대위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윤정이를 맞이했습니다. 장군님, 덕분에 이제 병사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도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요즘에는 감기 걸린 병사가 와도 바로 약을 줄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윤정이는 약장을 둘러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모습이군요. 그녀의 마음에도 따뜻한 만족감이 스며들었어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취사장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병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배식을 받는 병사들의 얼굴은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두들 밝고 건강한 표정이었거든요. 식판에 올라온 음식들을 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쌀밥은 윤기가 흘렀고 국물은 진한 육수로 끓인 것이 분명했어요. 반찬들도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제야 병사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윤정이는 이승호 상병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하고 있었어요. 몇 달 전 그 창백하고 병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건강하고 활기찬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상병? 윤정이가 이승호를 불렀습니다. 이승호는 깜짝 놀라며 급하게 일어나 경례했어요. 장군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감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떠냐? 이제 좀 사람답게 살 수 있겠나? 윤정이가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이승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어요.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우리도 사람다운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윤정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장군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병사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가 이어졌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모두 밝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병사들을 둘러보며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병사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몇 달 전 절망과 체념으로 가득했던 그 눈빛이 이제는 희망과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윤정이가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강한 군대는 좋은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 국민을 지키겠다는 그 굳은 의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이 사람답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배고프고 아픈데 어떻게 나라를 지킬 마음이 생기겠어요? 윤정이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당당히 조국의 수호자로서 살아가십시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윤정이는 연병장을 거닐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병사들이 활기차게 훈련하고 있었어요. 몇 달 전 그 암울했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병사들의 얼굴에서 생기와 활력이 넘쳐 흘렸거든요. 새로 부임한 사단장이 윤정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장군님 덕분에 우리 부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윤정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병사들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 윤정이는 백호 부대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정문 앞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그녀를 배웅하러 나왔어요. 이승호를 비롯한 병사들의 눈에는 또다시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장군님, 정말 가셔야 하나요? 이승호가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윤정이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여러분만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병사들이 일제히 경례를 했습니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하늘 높이 울려 퍼졌어요. 윤정이도 마지막으로 병사들에게 경례를 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차에 몸을 맡긴 윤정이는 백미러로 점점 멀어지는 백호 부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다짐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백호는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부패는 언제든 고개를 들 수 있지. 나는 끝까지 파수꾼으로 남아 있어야겠다. 가을 하늘 아래 백호 부대의 병사들은 눈물과 웃음이 섞인 감격 속에서 진정한 구호를 외쳤습니다. 우린 사람이다. 백호는 썩지 않는다. 그들의 외침은 강원도 산골짜기의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고 윤정이의 가슴 속에도 깊이 새겨졌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 인생 사연은 가족 이야기, 노후 드라마,
감동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 사연과 감동 이야기를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